텐센트가 왜 한국 기업을 노릴까? 텐센트가 중국 시장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동안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기업인데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텐센트가 주가 고점 대비 60% 가까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한국 게임사들을 이제 인수하는 전략을 취한 걸로 보이고, 네. 텐센트지만 한국 이름을 달고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면 이게 중국 기업인지 뭐 한국 기업인지 해외에서도 잘 모르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정부가 게임 산업을 아직 국가 전력 사업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K 컨텐츠의 67%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또 8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게임 산업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믿고 보는 고퀄 정보 맛집 압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시장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는 산업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의 어떤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그 확률형 게임 아이템에 대한 유저들의 반감을 아직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임사들은 사실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 페이커의 나라라는 그런 좋은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요즘에 e스포츠 경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좀 뺏겨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개최 자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국 대표 게임사들은 지금 지분을 중국 텐센트가 자꾸 야금야금 집어삼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3프로TV의 가장 트렌드 세터인 한지원 기자가 트렌드를 알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그 몇 주 전에 압권에서 그 K-팝 관련된 소식을 전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뭐 돈은 K-팝 한국 사람들이 버는데 뒤에서 중국 텐센트라는 기업이 돈을 이제 벌어간다, 이런 소식을 전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텐센트 뮤직이 당시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2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도 들렸었고, 그리고 이제 텐센트 뮤직이 그 텐센트의 산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소식이 들렸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처음이 아니고 텐센트가 이미 자회사를 통해 뭐 YG나 카카오 지분들을 많이 사들였어서 네. 이런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텐센트와 손을 잡지 않으면 중국 활동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게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사도 좀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12일에 블룸버그에서 텐센트가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 가족의 하나로 약 20조 정도 되는 규모의 인수 제안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 일부분을 조금 캡처해 왔는데, 이게 이제 제목으로는 텐센트 그 던전 앤 파이터 개발사 넥슨 인수 검토 중,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 내용에 따르면은 텐센트는 이제 자사의 좀 수익성 높은 게임 산업을 강화할 방안을 찾고 있다. 근데 그중 대상 중에 하나가 넥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넥슨의 창업자인 이제 고 김정주 전 대표의 유족에게 인수 가능성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접촉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네. 물론 넥슨과 텐센트 모두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조금 다르게 반응을 해서 넥슨 주가가 이제 도쿄 증시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중에 한때 10%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텐센트가 지분 인수를 하겠다고 하는 보도가 네네네.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네. 그래서 10%까지 급등하기도 했는데, 근데 넥슨 지분 구조를 보면요. 네. 사실 이 루머가 예전부터 나왔던 거거든요. 많이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계속 나왔던 뉴스인데 이번에도 좀 반응을 했고, 그래서 넥슨 대주주 이 구조가 좀 복잡해서 사실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건데, 제가 가장 네. 가까운 기억만으로도 2019년에도 한 번 있었고,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던 네네. 있었나 싶. 그 후에 2019년 이후에. 네네. 그 후에 계속 있었는데, 근데 이제 상속세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좀 구조를 한번 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매각 시도 일지를 보면은 2019년 1월에 매각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제 실패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네.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수조 원 규모의 지분을 상속세 대신 납부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면은 2023년 6월에 4조 7천억 규모의 지분을 납부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해 12월에 기재부가 넥슨 지분 29.3%를 경매했지만 이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게 돈이 없어서 못 산다. 네, 그것도 있고, 네.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때도 텐센트가 유력 후보로 언급이 됐었는데, 네. 이때 본 경매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2025년에 다시 이
설이 불거진 건데 이게 텐센트가 접촉했다고 한 고 회장의 이제 유족은 네. 부인이랑 이제 두 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넥슨 그 지분 구성을 한번 보면 이들이 이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의 약 6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그리고 이제 NXC는 이제 일본 상장사 넥스재팬의 최대 주주고요. 한 44%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면 한국과 일본 게임사를 모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 투자 금액이 20조에 달할 걸로 보이고요. 20조를 그러니까 다 사들이 20조가 네. 경매에 나왔던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도?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때 당시에 지금 기업 가치랑 지금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거는 20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단순히 그냥 해프닝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또 일부 있고 네.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해프닝으로 보는 시각은 2019년 그 매각을 했을 당시에 네. 굉장히 자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넥슨이 훨씬 좋아졌고 네. 그래서 무리해서 팔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넥슨이 그 창립 이후 처음으로 연매출 4조에 돌파를 했었거든요. 최근 넥슨의 실적 성장률이 좋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은 일단 유족이 지금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경영권에 뭐 프리미엄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를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프닝이라고 보는 입장은 이거 뭐 굳이 지금 그 실적 좋은데 누가 왜 팔겠어라고 네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냐 오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냥 또 다시 그냥 설이 불거진 거야라고 네. 할 뿐이고, 이게 해프닝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해프닝이 아니라고 보는 쪽에서는 네. 일단은 그 해프닝이 아니고 네.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매각이 될 수 있는 일이다. 네, 심각한 아하.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경영권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매각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도 경영권에 그게 없으니까 네. 사실 계속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분만 보는 들고 겁니다. 있을 이유가 네네네.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이슈가 소문이 아니라고 해도 사실 네. 국내 컨텐츠 산업에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이런 국내 기업들을 보면은 시프트업과 넷마블은 각각 이제 35%, 뭐 18%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텐센트가요? 그래서, 네, 텐센트가요. 그래서 국내 지금 투자한 국내 주요 기업들을 보면 시프트업이 이제 35%, 넷마블이 17%, 뭐 크래프트 이제 배틀그라운드로 되게 유명한 회사죠. 네. 그래서 여기도 13%.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SM도 9.6% 지분을 사들였기 때문에 아하. 굉장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콘텐츠 결정권과 수익 흐름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텐센트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게임 회사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10개 이상이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텐센트가 만약에 넥슨을 인수하지 않아도 이미 국내 주요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넥슨의 지분을 텐센트가 인수한다고 해서 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네. 저도 이 뉴스 보면서 그 과거 역사까지 다시 한번 이제 복기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걸 빼놓고라도 이미 텐센트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K 콘텐츠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네. SM뿐만 아니라 저기 시프트업, 또 넷마블, 네.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이 지분을 다 갖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텐센트는 게임 기업입니까? 무슨 기업입니까? 텐센트는? 네, 그 설명을 제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음악 산업을 얘기하든 뭐 게임 산업을 얘기하든 텐센트라는 기업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위챗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위챗이 이제 중국의 카카오톡 같은 그런 개념인데, 네. 네. 한지원 기자도 대만에서 이제 유학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당시에 거기서는 어떤 플랫폼을 사용했었어요? 대만은 라인을 씁니다. 대만은 라인을 네, 써요. 네, 대만이랑 일본은 라인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이제 위챗은 중국 본토에서. 네, 본토에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런 텐센트는 중국 최대 기업으로 보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2025년 기준 텐센트의 시가총액이 818조 원이래요.
818조 원. 네, 818조 원이라고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삼성전자와 그 세계 명품 기업 LVMH보다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 네, 높은 수준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잠깐 우리나라 그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아마 오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안 될 텐데 네.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시점은 아니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네, 맞습니다. 기업이 텐센트네요. 네, 그래서 시가총액으로만 따지면 전 세계 기업 중에 한 20위권 안에 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이런 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그 텐센트 회장이 굉장히 좀 소극적이래요. 내향적이고.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르게 좀 많이 언론에 노출돼 있지 않고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잘 안 알려져 있는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라이벌로 보면 이제 알리바바의 뭐 마원 회장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 좀 활동적이고 그렇죠. 네, 이런데 이제 많이 비교가 된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많이 활동하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여차하면 이렇게 딱 잘라낼 수 있고 조용히 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이제 마화통 회장이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텐센트의 마화통 회장에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분의 그 블룸버그 빌리언 달러 인덱스라고 있어요. 네. 전 세계 부자 순위를 실시간으로 매기는 게 있는데 네네. 뭐 여전히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가 1위입니다. 근데 그 마화통 회장이 글로벌 27인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7번째에 가는 부자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텐센트는 얼마나 시가총액이 크겠습니까? 그 그러니까요. 지분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정도의 부자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연간 매출액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래서 표를 한번 보시면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한 이제 133조 정도 되고요. 와. 그리고 이제 순이익이 전년 대비 68%나 증가했더라고요. 네. 근데 순이익만 봐도 되게 엄청난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온라인 광고나 게임 같은 그런 각 사업부별 매출이 20% 이상씩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게임 부분은 작년 중국 내 매출이 이제 1,397억 위안, 약 28조 원으로 보이는데 이게 10% 성장을 한 거고요. 네. 해외 게임 매출이 약 11조 원으로 이제 9%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부분이 전체 매출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매출이 133조인데 이익이 그것도 이제 영업이익도 아니고 순이익이 39조, 40조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률이 거의 한 30%가 넘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익률도 굉장히 높네요.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분석에서 이제 텐센트의 게임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미 추월을 했고 그리고 여전히 아시아 내에서 압도적인 1위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게임 외에도 사실 텐센트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사업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그 웨이신이라고 보는 게 위챗 말씀드렸던 위챗이고 위챗이랑 QQ를 중점으로 두고 이제 디지털 이제 사업들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요. 웨이신 그 가운데 있는 웨이신이 위챗이에요? 네, 위챗입니다. 그 중국말로 웨이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게임 외에도 현재 텐센트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 표를 보면은 그 SNS나 뭐 게임, 음악, 영화, 결제, 클라우드, 광고 같은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산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 사업을 뭐 건드리는 문어발 수준이 아니고 이제 각 사업마다 약간 실질적인 매출과 이익을 이제 고수익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가치로 보면은 그런 측면을 막 볼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제가 텐센트의 좀 성장 스토리를 들고 왔거든요. 사실 저도 텐센트가 그 메신저로 시작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메신저로 시작했던 이 기업이 어떻게 지금 전 세계에 막 수많은 게임을 갖고 있고 게임을 퍼블리싱하는 거죠. 퍼블리싱을 하고 있고 음악 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 정도까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텐센트의 한번 성장표를 같이 보시면요. 일단 시작은 그냥 메신저였고요. 그래서 텐센트 창업자가 마화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만든 당시에 인스턴트 메신저 ICQ라는 메신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중국 버전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이스라엘 ICQ 메신저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그 미라빌리스가 만든 세계 최초 인터넷 메신저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대학 시절에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한마디로 좀 베껴서 만들어가지고 왜냐하면 기능이나 이런 플랫폼 자체가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베낀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만든 게 이제 QQ 메신저라는 거고요. 네. 아까 보였던 이제 펭귄 모양 제일 밑에 있는 펭귄 모양이 이제 QQ 메신저고 그래서 이 메신저가 1999년 2월에 런칭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인구가 뭐 1억이 넘으니까 사실 10억이 넘죠. 네네 10억이 넘으니까 1%만 써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중국 진출할 때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네. 야 10억 인구 가운데 1%안 쓰겠냐? 내가 1%한테 모나미 볼펜만 팔아도 이 얘기 아,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네, 그래서 마오텅 회장도 그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 이거 1%만 써도 대박 나겠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출시를 했고 네. 어쨌든 QQ가 우리나라 치면 옛날에 버디버디 메신저 쓰셨나요? 아 버디버디 썼었죠. 네네. 네. 그 메신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진을 봤을 때 좀 싸이월드랑 뭐 네이톤 이런 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그냥 똑같이 네네. 생겼는데요? 아니 심지어 색깔까지 비슷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뭐 메신저만으로는 사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아바타나 포인트 결제 같은 이런 부가 서비스를 추가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싸이월드와 네이톤처럼 뭐 음악이나 뭐 게임, 뭐 메일, 포털, 커뮤니티까지 모두 네. 다 이제 통합을 해서 이제 메신저만이 아닌 이런 종합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인터넷의 그 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그때 인터넷 PC를 통한 메신저 사업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나왔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위챗을 발매를 한 건데요. 이게 런칭을 했는데 이게 2011년에 런칭이 됐고 텐센트의 2차 성장 동력이 됐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텐센트를 위챗 덕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이게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기능은 카톡보다 많고 뭐 송금이나 쇼핑, 뉴스 기사나 뭐 택시 잡는 거 네. 그리고 식당 예약, 심지어 여권 인증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위챗페이를 대부분 쓰신다면서요? 네, 위챗페이나 알리페이를 많이, 알리페이 많이 쓰는 거. 근데 이게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1년도가 제가 이제 처음으로 경제방송에 네. 입사를 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그 콘텐츠를 만들고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그 서구권 같은 그런 곳들은 금융 시스템들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딜 가도 은행을 갈 수가 있었어요. 어딜 가도 돈을 뽑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결제를 하기 위해서 돈을 뽑을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전체를 다 갖고 있었고 어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과 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에서는 금융 결제 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세상이 발전할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있고 금융 시스템이 생기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순서로 간다면 중국은 금융 시스템을 구성하는 걸 뛰어넘은 거예요. 야,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바로 결제로 가버린 금융 시스템 그 없이. 그래서 그 당시에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것들이 네. 전 그 중국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다 사용하기 네. 시작했다. 맞습니다. 그 시대를 딱 잘 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사실은 위챗이 나오면은 저희도 카톡이 나오면서 뭐 싸이월드나 네이토는 안 쓰잖아요. 네.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는 QQ를 여전히 쓴다고 합니다. 위챗이 나와도 QQ가 네. 여전히 쓴다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 물론 위챗이 모바일 기반이기 때문에 뭐 간편하고 활용성이 좋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뭐 파일을 전송하거나 아니면은 PC 버전을 쓸 때 모바일이 무조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QQ를 같이 쓰는 측면이 많고 네. 그리고 뭐 10대의 단톡방에서는 뭐 QQ를 쓰고 뭐 20대 단톡방에서는 뭐 위챗페이를 쓰고 뭐 네. 이런 양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많이 쓰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두 제품 모두 텐센트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텐센트가 그냥 중국의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메신저는 텐센트가 독점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텐센트가 엔터나 사실 게임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것도 네. 이제 궁금할 텐데 그게 이제 텐센트가 메신저로 사용자 기반을 확보를 했는데 네. 사실 메신저는 이게 메시지 보내면은 맞아요. 금방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서 좀 더 많이 사용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거를 좀 눈여겨봐야겠다 해서 엔터나 게임 시장을 좀 눈여겨봤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카카오도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메신저에 계속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는 카톡 받았을 때 보고 답변하고
나가고 네. 받았을 때 보고 답변하고 나가고. 근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거는 주구장창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구장창 보는 이 플랫폼과 보고 나가고 이 광고 단가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카톡도 그때 그 인스타처럼 스토리 기능을 해보려고 펑이라는 것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했던 네, 거죠. 계속 머물게 하려고. 맞아요. 그러려고 이제 선물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오픈 채팅방 그것도 만들고 어떻게든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이 메신저에서는 있을 수밖에 네. 없는데 텐센트에서는 이 오랫동안 머무는 거를 게임과 뭐 엔터 쪽에서 찾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여겨본 게 게임 회사라고 하고 이게 직접 게임을 만들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게임 개발이 실패 확률도 높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이제 텐센트는 일찍부터 판단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내가 직접 만들기보다는 그냥 잘 만든 기업을 인수하자. 약간 이 전략을 취했던 걸로 보는데 네. 그래서 이 전략으로 지금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면 뭐 포트나이트 뭐 이런 클래시 로얄 이런 전 세계의 핵심 IP를 확보한 상태고요. 그리고 PC 게이머에 따르면 텐센트가 전 세계 게임 회사에 투자해온 수가 600곳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게임사만 이런 숫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텐센트가 왜 한국 기업을 노릴까? 사실 이게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 기업만을 노린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게임의 IP들을 다 이제 사모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여기서 아무래도 게임 강국이 한국이다 보니 한국을 노리고 있는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일단 텐센트가 중국 시장에서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동안 텐센트는 중국 정부의 보호를 받아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 기업인데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버, 뭐 넷플릭스 이런 거를 다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철저한 보호 때문에 성장을 했다고 이제 다 독점적으로 성장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외부 경쟁 없이 이렇게 독점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 정부가 2018년 이후부터 이제 게임 판호 그 출시 허가를 발급을 제한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셧다운 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2021년 시진핑이 그 빅테크의 좀 지나친 성장성을 우려해서 그 규제 강화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텐센트가 주가 고점 대비 60% 가까이 떨어지는 네.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10년 만에 뭐 최대 하락폭이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그래서 텐센트 입장에서는 자국 내에서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네. 해외도 좀 진출을 해야겠다. 이렇게 그 당시에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는 네. 중국에서 게임을 발매하기 위한 판호를 받으려면 해외 기업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기업이 대신 거기서 이제 퍼블리싱을 해주는 네네.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중국 내에서 워낙 규제가 불확실하고 언제고 한번 규제 맞으면 주가는 60% 반토막 나버릴 수가 있으니 우리도 해외 해보자. 좀 얄밉다. 지네는 본인들은 그 규제로 해서 해외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틀그라운드도 거기서는 이름 다르잖아요. 화양정명인가 네,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해놓고 본인들은 해외로 뻗어나가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게임사들을 이제 인수하는 전략을 취한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텐센트 기업이지만 뭐 한국 이름을 달고 이제 글로벌 출시를 하면 어쨌든 이게 중국 기업인지 뭐 한국 기업인지 해외에서도 잘 모르는 일도 발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시 한국의 그 IP가 중국보다 뭐 게임성이나 스토리나 그래픽 같은 측면에서 굉장히 고퀄리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한국 게임사들을 인수하고 이제 지분 확보를 시작한 걸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텐센트가 또 게임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지금 뻗고 있는 곳이 음악이나 영화사인데 그 베놈 보셨어요? 네. 영화 베놈과 그다음에 탑건. 이것도 다 텐센트에서 지분 투자해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과 영상, 음악까지 이제 다 통합하는 게 아무래도 사용자들을 많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플랫폼에 어떻게 하면 많이 머물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한계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추가적인 성장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런 것들 이해는 되는데 텐센트가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됐다면서요? 네, 지금 근데 맞습니다. 게임, 영화, 음악, 메신저. 근데 이게 미국에서 군사 기업으로 지정될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네, 그런데 이제 텐센트가 미국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많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주요 투자처이기도 하고, 뭐 레딧이나 스냅, 에픽 게임즈 같은 이렇게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 하는데, 이제 지난 2월에 미국 국방부가 이 군사 기업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네. 그 군사 기업 명단에 이제 텐센트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명단에 주로 들어있었던 게 뭐 CATL이나 네. 아니면은 창신 메모리 같은 이런 제조업 회사들이거든요. 특히 이제 군용 그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텐센트가 유일하게 약간 비제조업 회사로 이례적으로 좀 포함이 됐는데 그 네. 이유가 이제 텐센트가 게임 메신저 회사긴 하지만 국가 보안이나 데이터 관련 서버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이고요. 위챗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이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좀 감시 도구로 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조금 그런 배경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는 텐센트를 인민해방군의 기술 개발 운영에 직감정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중국군의 활동과 텐센트가 이제 또 중국군의 활동과 관련이 없다. 네. 그래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사실 미국 국방부의 이제 견제를 받을 만큼 굉장히 텐센트가 좀 세계적으로 견제를 많이 받고 그만큼 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제를 받는다는 거는 위협적이란 얘기죠. 그렇죠. 위협적이란 얘기는 그만큼 많이 성장했다는 얘기고 자본력이 높다는 얘기다 네. 보니까 텐센트가 요즘에 그 정도 위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뭐 약간 문어발식으로 상장하거나 이러면 좀 이슈가 되고 네. 많이 좀 견제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텐센트는 단순 문어발이 아니고 사실 각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익을 너무 잘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좀 미국에서도 이런 군사 기업으로 견제를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얘기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아야만 되잖아요. 네. 해외 기업은 절대 중국에서 파는 것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텐센트가 지분을 계속해서 야금야금 그러니까 갉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자꾸 이제 그 지분을 확보해서 중국 자본이 우리 게임 산업의 어떤 게임 산업을 갉아먹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둘 다 좀 맞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 국내 게임사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무조건 텐센트를 거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셨던 그 판호를 허가해주는 그 퍼블리싱도 다 텐센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와 무조건 이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외국산 게임의 진입을 통제를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이제 해외 게임사는 직접 판호를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텐센트가 이렇게 대신 신청해주고 심사를 또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텐센트가 한 번쯤은 거쳐야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사진을 현재 보면요. 그 텐센트가 관리하는 국내외 게임사들인데요. 뭐 넥슨과 크래프트 이런 한국 게임사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런 게임 대기업들도 많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했던 넥슨이 던전 앤 파이터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넥슨의 2024년 연간 매출 중에 중국이 3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많이 차지하는군요. 네,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 텐센트와의 협업은 이제 넥슨에서 굉장히 핵심 매출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NC소프트도 뭐 리니지 라는 게임 있잖아요. 네. 이 리니지도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 시장에 출시가 됐고 그리고 펄어버스의 이제 검은 사막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텐센트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매출 가운데 중국이 36.6%라 그랬잖아요. 네. 우리나라 게임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예요? 전체 그 수출별로 보면은 네. 중국이 한 25% 그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1위로 이제 중국에서 제일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이제 그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한 3.4%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수출액이 1위이기 때문에 좀 중국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와,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지분 투자를 꽤 많이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서도 지분 투자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 게임사들은 중국과의 그 지분 협약 같은 것들이 네. 지분 교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나 이게 중국 텐센트가 우리 지분을 갉아먹고 있고 네. 이게 IP를 막 베낄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은 좀 감출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게임사들도 이런 IP가 중국으로 또 유출되는 우려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그 게임 업계에서는 이게 국내 게임 3대장을 다 집어삼키려는 게 아니냐. 이 국내 게임 3대장은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1조 클럽에 달성한 이제 크래프톤까지 이렇게 4개 기업에서 그 중국 인수와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냥 게임 시장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자금 조달과 중국 판로를 고려하면은 텐센트 투자를 안 받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텐센트와 거래 없이 상장한 국내 대형 게임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국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네. 좀 생존을 위해서라도 텐센트와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제 나도 한번 성장해 보겠다고 하고 게임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네. 한번 게임을 만드는데 드는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 투자를 받아서 결국은 나중에 중국까지 진출하려면 텐센트의 자본 조달도 받아야 된다. 네, 맞습니다. 우리한테 이거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게임협회 학회가 이제 산업 주권의 침탈이다 이러면서 좀 정부한테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지난 16일 날 이런 넥슨 인수 시도가 나오고 나서 네. 넥슨 인수가 이제 게임 산업에 대한 외국 자본 침투를 넘어서 산업 주권을 침탈 시도를 이제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위정현 학회장 교수가 이 사안은 국가안보적 차원으로 조금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부가 게임 산업을 아직 국가 전력 사업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K 콘텐츠의 67%가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8만 명의 청년 일자리가 여기 게임 산업에서 이뤄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게임 학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수출의 67%가 게임이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관련 근로자들만 거의 8만 명이 네. 넘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라고 네, 맞습니다. 하는 지적이네요. 그래서 이제 게임이 사실 그리고 단순히 오락의 부분이 아니고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그래픽 이런 네트워크 기술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산업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의 노력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국가 산업 기업 차원의 이제 전략들을 업계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표인데 일단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심사가 조금 강화돼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서 네. 일정한 비율 이상의 이제 외국 지분이 들어올 경우에 네. 정부가 이제 사전적으로 심사를 하는 제도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 미국도 이런 같은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쵸. 배치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게임 국적법을 제정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일정 지분 이상이 이제 외국에 넘어간 기업은 국산 기업으로 이제 마케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컨텐츠 뭐 주권이나 뭐 산업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이제 점점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소 중견 게임사가 단독으로 이제 텐센트와 협력을 할 경우에 네. 이제 너무 을의 입장에서 협력을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한 어떤 기준점을 세우고 국가 차원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중소 게임사들이 네. 내가 열심히 만들었어. 이제 이 좋은 게임은 중국인들도 좋아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판호를 하려고 가는데 결국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고 그 손을 잡는 건 대부분 텐센트가 될 수밖에 없고 네. 텐센트와 손을 잡았는데 텐센트 입장에서는 야, 너 어디서 보지도 못했던 갑자기 와갖고 이 게임 들이밀어라고 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을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네, 요걸 맞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를 국가에서 만들어 좀 지원해주면 네. 좋겠구나라는 이야기들이 좀 오고 있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살짝 다른 얘기긴 한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 확률형 게임에 대해서도 네. 법안을 논의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그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그 확률이 한 0.0 몇 %다 이랬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냥 0%여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도 뭐 어떤 조치나 규제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텐센트가 사실 단순한 IT 뭐 기업이 아니고요. 메신저에서 출발해서 각 산업별로 굉장히 많은 산업에 좀 발을 담그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투자 방식이 사실 단순한 협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해서 좀 구조적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걸로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뭐 게임이나 엔터 같은 사업들은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도 미래 산업으로 그렇죠. 되게 네. 주목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지분을 확보한다는 게 뭐 우리가 지분 확보는 나쁜 거야. 그것도 심지어 중국 자본이 지분 네. 확보하는 건 나쁜 거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국 그 지분이 확보가 됐을 때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국 자본의 힘이 좀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그 우리나라 회사에서 중국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게 됐을 때 그걸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분명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게임 산업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갖고 너도 나도 한국 게임을 하려고 하는 상태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사실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도 확률형 게임 아이템으로 인해서 유저들의 반발이 심해갖고 한국 게임사들도 그럼 그 다음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으로 삼아야 돼? 라고 하면서 요즘에 콘솔 게임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뭐 닌텐도 이런 거. 네네. 그렇죠. 뭐 엑스박스, 네.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게임들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북미 유럽권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막 중국 자본이 계속해서 뭐 진출을 한다?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분 확보는 우리가 조금 더 뭔가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금 네.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전 세계 게임 규모가 2,032억만 달러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한국 점유율이 한 7.8%거든요. 그래서 4위인데 그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4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유율을 좀 넓히기 위해서라도 사실 중국에서 자본을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좋지만 이렇게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일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아직 가차형, 그러니까 확률형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자본이 자꾸 우리나라 게임의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트렌드를 우리 한지원 기자가 잘 취재를 해서 정리를 해줬네요.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분 인수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왠지 찜찜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